여러분 반갑습니다. 숭이여고 교사 정재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4월 25일, 사실상 이제 5월에 마찬가지가 됐는데요.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사탐을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탐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실천해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시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요즘에 날씨도 많이 풀렸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뒤숭숭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학습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하고 이제 수능, 이걸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아마 그 중간고사 수능을 동시에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수생들, 그러니까 N수생들은 중간고사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참 편하겠다. 그들이 성적 올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정확한 지적은 아닙니다. 중간고사,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간고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때로는 중간중간에 공부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험 생활의 긴장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이 중간고사와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6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을 함께 하실 텐데요. 사회탐구 영역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앞서서 이제 오늘의 강의할 내용을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회 탐구 영역 중에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역사군과 그다음에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라고 하는 일반 사회군에 대해서 학습법과 수능 대비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중간고사 및 6월 모평 대비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서 역사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따라서 역사의 기본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알고서 역사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대비용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맞는 수준의 공부가 필요한데요. 사실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이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수능은 교과서, 즉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7종류의 한국사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 읽기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7종의 교과서를 다 읽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교과서를 만들 때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만들긴 하지만은 이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꼭 배워야 할 교육과정의 어떤 기준들, 준거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들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출판사별로 훌륭하신 역사학자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가 완성이 되면은 검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교과서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면은 정식 교과서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검인정 교과서라고 하고요. 이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서술의 내용이나
일부분은 뭐 달라질 수 있거나 자료나 편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7종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를 보든 큰 역사적 사실의 틀에는 변함이 없으니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 팩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읽기를 많이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교과와 역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와 다르게 역사 교과서는 어떤 예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교과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핵심적인 단어만 대충 읽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학습법 두 번째 역사 특징으로서 역사에서는 중요한 용어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용어나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시험 유형으로서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굉장히 먼 옛날을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군주,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농경이 시작되고 또 한편으로는 약탈이 시작되면서 국가 간에 넓은 토지를 얻고자 하는 영토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고대 사회의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개념화가 되면은요, 이거에 관련해서 고대 사회의 특징인 것은 또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념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에 맞는 학습을 해야만 문제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와 정답을 정확하게 예측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수월하고 좋은 고득점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학에 있어서 개념학습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회 교과랑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일반 사회군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은 이런 흐름보다는 개념을 이렇게 던져주듯이 쭉 나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쭉 긴 시간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이어져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데요. 따라서 이 흐름을 큼직한 흐름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예측해보고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 능력, 이것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바로 분석의 능력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에 대한 그 차별 대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지배자였던 명성황후는 궁궐에서 이제 도망을 가고 도피를 하고요. 결국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흐름이죠. 군란이 발생을 하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군란을 진압을 하고 그 뒤로 조선은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과 미국의 보빙사로 그리고 일본의 조사 시찰단이나 수신사로 갔다 온 이런 젊은 신진 관료들, 개화 관료들은 이런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해서 개화 정책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조선의 발전이 더뎌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청나라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명성황후 민씨 세력들, 이들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모군란, 그다음에 청나라의 진압, 청나라의 내정 간섭, 청나라 때문에 개화 정책의 속도가 느려져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급진적인 세력들의 불만, 결국 갑신정변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만 역사 학습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흐름 문제는 거의 뭐 역사 시험 문제 중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한국사 할 거 없이 고르게 출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흐름만 큼직하게 이해하면은 오히려 또 디테일한 문제, 세부적인 문제에서 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공부할 때는 노트를 해가시면서 교과서를 읽고 거기에 노트를 해가시면서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하시면서 역사 그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학습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역사학습법에서 이제 네 번째 유형적 특징으로서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시대의 특징 또는 그 시대 지배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형 내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고요. 이 지도에 보면은 그 가 시대 때의 왕이 이제 진출한 방향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한 어떤 임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4년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 삼국으로 나눠져 있죠. 평양과 사비와 금성으로 도읍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세 개의 지역에 도읍지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삼국시대라는 거 예상하시겠죠?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금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저기 고구려 지역과 백제 지역을 점령했던 요런 임금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흥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문제는 진흥왕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공부를 할 때 이런 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6세기 신라 진흥왕 때 지도야, 이런 식으로 미리 공부를 해준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잘 풀어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유사한 유형으로서 일제강점기를 10년 단위로 쪼개서 일제강점기가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니까 그것을 10년, 10년, 15년 이렇게 3등분으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그 각각 시대의 특징을 묻는 이런 문제도 이런 그 지금 금방 봤던 이런 진흥왕 시대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수능에 완전 단골 손님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서 역사적 시대 상황을 이제 두 개나 세 가지 이상의 상황들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하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시기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과서의 본문만 보기가 쉬운데 차례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단원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원을 쪼갤 때 그냥 임의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기 구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은 크게 이제 역사에서 시기 구분은 크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이제 큰 게 세 틀로 나눠서 시기 구분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현대사까지 들어와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이제 시기 구분을 해서 역사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현대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각 시기별로 이제 유사한 특징들이 보여지거든요. 단위로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한 100년 이상의 어떤 큼직한 단위로
이어지는 시기이지만은 한 시대, 한 100여 년의 시대가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유사한 공통점이 나오는 특징별로 쪼개서 시기를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역사 연구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보다 이제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시기 구분이 매우 역사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학과를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사학과에 가보시면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해서 학기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 구분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고 영토 전쟁이 활발했던 시기, 행정 체계는 좀 미비하지만은 서서히 왕권을 중심으로 뭔가 행정적 체계가 다듬어져 가는 그러한 초창기의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에서 이제 통일신라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이제 동양에서는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를,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를 고대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는요. 이런 고대 사회에서 만들어져 가던 이런 사회가 어떤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요. 종교 사상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왕권에 대한 도전 세력들이 생기면서 왕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또 시스템화돼가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 사상이 융성하고, 그다음에 왕권에 많은 위협이 되었던 무신 정권이라든가 몽고 침략 이런 시대가 있었던 고려 시대를 우리는 중세로 주로 이제 보고서 분석을 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사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유교 사상이 유행하였던 융성하였던 송나라 때부터 그 원나라 때까지 그 시기를 이제 중세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요, 종교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그다음에 왕권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왕권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형태로 지배했던 봉건제 시대, 그때를 이제 우리 중세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고대에는 왕권이 강화돼 가고 있다는 점, 중세에는 왕권이 흔들리고 종교 사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이런 포인트별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시기 각 시대마다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런 시기 구분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 통일신라 때 이제 신문왕이라는 왕이 있고요. 고려 때 광종, 조선 시대에 태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통일을 완수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고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인데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임금들의 그런 특징들을 찾아서 문제를 공통점들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될 정도로 이 시기적 특징들을 나누는 문제들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사에서도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런 그 시기적 특징들을 묻는데요. 심지어는 동양에서 일어났던 일과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유사성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역사 탐구의 여섯 번째 이제 특징으로서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이제 찾는 거예요. 학생에게 네가 만약에 역사학자라면, 아니면 지금 학생이 지금 역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탐구 활동을 해보겠는가라는 이제 역사 연구법에 대해서 묻는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대개 요즘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 특징인데요. 역사 연구를 할 때는 대개 이제 그 문헌연구법하고 이제 고적답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문헌연구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역사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 확인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조약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마치 이제 인터넷 화면인 것처럼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 조약들이 가부터 마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조약들을 이제 어떻게 연구하느냐를 선택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선택지에서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알아본다,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개념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측면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묻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그 7번째로 이제 바로 또 넘어갈게요. 역사 연구의 또 7번째 역사 공부의 7번째 특징은요. 역사적 자료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뭐 역사학자들, 역사학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사적 사료를 읽어내는 능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역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것, 잠시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2014년 수능 5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1조와 14조에 해당 이제 원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 원 사료를 읽어내서 이것이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 조약의 특징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기억했던, 암기했던 내용으로 연결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료를 읽고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고 추정해보고 그 사건의 특징을 상기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야만 역사에서 좋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한 7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앞서서 봤던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예, 7가지 특징 이제 먼저 앞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8번째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역사 공부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문제들, 이런 문제점들을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교훈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 역사 학습에서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예상될 수 있는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가능성, 이 개연성 있는 상황들을 상상해보고 추론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될 수 있는 결과를 추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이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논리적인 추론들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의 만화 형태로 그려져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가와 나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가는 이제 가에 대해서 이제 가의 이제 그 향약, 그다음에 나의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적 개념이죠. 이 개념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학생들이 상상을 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 16세기 조선 사회가 향약과 서원이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제시해줬어요. 다 제시해주고, 이 사회는 이러이러한 사회고 이러이러한 사회라는 게 지금 그 그림 안에, 판서 안에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예측해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겠구나, 어떤 지역이 어떻게 지배받았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서원과 향약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유교 교육과 유교 윤리와 교육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지배적이었겠구나를 예상해가지고 선비들이 향촌 사회를 지배해 나간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암기형의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료만 보고도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역사 학습의 특징으로서요,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주장이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기라고 하는데요. 역사에는 이제 되게 그 역사적인 의미,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역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또 자료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사에서는요, 고려나 조선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에서는 거의 이제 모든 국가의 중요 사건마다 간단한 역사적 의의 같은 것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히 봐 주신다면은 어떤 사건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사고력이 깊은 학생들은 굳이 그 교과서에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상황과 상황들을 이해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 이런 능력들을 갖춘다면은 이런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문제에서 쉽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인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번째가 우리가 이제 수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라는 과목도 중요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수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역사 문제의 어떤 그 출제 패턴,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항수 전체를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복잡했죠? 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보통 한국사 교과서가 한 400페이지쯤 되거든요. 400페이지에서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까요? 예,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400페이지의 교과서에서 불과 출제되는 것은 20문제. 그러니까 한 20-30페이지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30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너무 세부적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사이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변두리 주변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사는 총 문제가 20문제인데 20문제 중에 그 단원이 총 9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1, 2단원이 그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해가지고 1, 2단원이 이제 전근대사라고 하거든요. 근대 이전의 역사, 고대와 중세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그 한 15문제 정도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직전,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의 지금 현대사까지 여기서 총 한 6개, 총 7개의 단원에서 15문제 정도가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면은 이제 한 단원에 한 2문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작은 주제가 출제되기는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 지침에서도 보면은 지나치게 작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내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일부 아주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10여 문제 이상, 한 16문제, 17문제 이상은 그 큼직한 덩어리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돼 있고요. 세계사는 이제 지역별로 좀 문제 유형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중국사가 한 7에서 8문제, 그 다음에 유럽 역사가 6에서 8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인도사, 일본사, 동남아시아사가 이제 한두 문제씩 해서 20문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세세히 다 알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 역사를 세세하게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역사를 외국에 알린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얘기하시겠습니까? 한국 하면은 뭐 가장 떠오르는 한국의 국왕. 그러면 여러분들 세종대왕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어.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각 나라의 그 정도 수준의 국왕, 그 정도 수준의 국왕이 했던 업적들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지나치게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부담보다는 그렇게 큼직하게 우리 세계의 다른 나라에 좀 그래도 각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임금 정도는 안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중국사 7, 8문제, 유럽사 6, 8문제 이런 거 금방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를 좀 넘어가 보면요. 동아시아사는 이제 아직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제 패턴이 좀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데요. 동아시아사의 개념은 동아시아라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또 하나가 있죠. 베트남이죠. 그래서 4개의 나라 유교 문화권이고 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당나라의 율령 체제라는 그런 체제를 일찍이 수용을 했던 요 네 나라가 이제 네 나라의 역사, 이 네 나라가 교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류한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각 나라의 역사들을 좀 조금씩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주로 교류 쪽에 포인트를 둔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과서의 범위도 좀 적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편으로 이제 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동아시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역사 그 교과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뭐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큰 틀에서 좀 살피라 이런 말씀을 좀 당부하면서 역사를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바로 일반 사회군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전체적인 시간들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역사 선생이다 보니까 역사 쪽에 좀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이제 일반 사회군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는 이제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법과 정치 이렇게 세 과목이 일반 사회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법과 정치는요, 정치라는 과목과 이제 법과 사회라는 과목 두 과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합쳐졌죠. 그래서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던 일반 사회구는 지난 2년 전부터 3개의 과목으로 묶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구는요, 그 이제 소위 과거에 이제 암기 과목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요. 암기 과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큰 코를 다치는 게 이 사회 과목군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반 사회군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회군의 과목들은 그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의 일반 사회 과목의 특징들이 좀 암기 과목의 그 성격이 좀 있어요. 그 단순하게 어떤 개념을 외우고 그 개념을 잘 설명한 것,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는 이런 문제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그냥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개념 암기하고 막상 그래 놓고서 시험을 딱 보면은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 나중에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쪽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과목. 사회문화는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쉬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을 개념화 시켜서 공부하는 건데요. 뭐 큼직하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으로 무엇이 사회 현상이고 무엇이 자연 현상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부터 출제가 돼서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어떤 의견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하느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갈등론, 기능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늘상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기능론 그러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은 되는 거야. 이런 이제 기능론이죠. 한 사회의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 이런 이제 기능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나는 못 사는 거야. 나는 잘 사는 거야. 나는 저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어떤 재화를 두고서 재산 이런 것을 두고서 갈등을 빚어져서 사회가 변동하고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갈등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도 사실 이론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구나. 저런 현상은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그 사회문화를 그 암기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태 암기했던 것이 잘 안 나오고요. 도표가 또는 통계 자료가 툭툭 던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공부를 했으면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 그 개념이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면은 그 관점과 개념으로 한번 이 도표를 해석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 사회문화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보면은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심지어 이제 계산까지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우리가 가장 밀접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그 다음에 가격, 뭐 수요 공급, 그리고 이제 무역에서 이제 환율,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역시 암기보다는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이 출제가 되고 사회 현상들을 도표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많이 어려워하지요. 그러나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개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경제는 그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이제 쉽게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정치를 좀 보겠는데요. 예, 법과 정치는 이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이제 정치라는 과목과 이제 법과 정치는 이제 법과 사회라는 과목하고 정치라는 과목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두 과목 모두 사실은 굉장히 평가가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합쳐졌으니까 원래 정치만 공부해도 어렵고 원래 법과 사회만 공부해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두 과목이 합쳐졌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많이 그 선택률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정치 부분부터 먼저 나눠 살펴보면요. 문제 패턴도 정치 부분하고 법 부분이 약간 좀 패턴이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정치는 이제 원래 전통적인 어떤 개념, 정치 개념이 있어요. 국가, 그다음에 이제 헌법, 권력, 정당, 뭐 선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국가라는 사회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런 그 권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정치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골고루 묻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이냐? 헌법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정당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선거는 어떤 방법으로 치르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묻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6월 4일부터 이제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회를 뽑는데 이제 지역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몇 명을 당선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한 명 당선시키면 소선거구제, 2명 이상이면 중선거구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정당의 문제, 이런 정당과 정당의 권력을 잡는 이런 문제들도 실생활과 연결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법은요 주로 이제 법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육법이라고 하는데 그 육법을 다 묻는 것이 아니고요. 법은 주로 이제 민법을 중심으로 묻습니다. 정치하고 법하고 원래 이제 연결되는 고리는 헌법이 있었고요. 이제 헌법은 이제 정치와 법에서 고르게 이제 묻는 문제가 되고요. 법률 부분만 따로 떼 놓는다면은 이제 민법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인데 민법 중에서도 이제 가족관계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법 등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입시가 아니라면은 좀 공부를 좀 해볼 만한 이런 과목이긴 한데요. 입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학생, 자신 있는 학생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모르고서는 이 사회를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 법 과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요. 수능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법과 그 정치와 법과 정치의 중요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금 그림을 보면요, 이제 뭐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도로교통과 관련된 이제 법률에 대해서 쭉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익숙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지금 두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세트형으로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8번 문제를 보면요. 8번 문항을 보면은 이제 이 법률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뭐냐, 이 법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형태가 이제 8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과 정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예, 9번 문제를 보시면은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 분석과 추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에 이제 어떤 그 적용 가능한 법률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 해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법에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은 공부했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역사군과 일반 사회군의 이제 공부법,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 영역이, 전 범위가 다 출제가
고르게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은 역사는 팩트와 역사적 사실과 그다음에 그 개념들 중심으로 공부하실 것을 좀 당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구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실생활과의 적용,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사회탐구 영역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사회탐구 영역은 그 2과목만 시험 보는 형태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4과목, 3과목 이렇게 시험 봤을 때가 있었는데 4과목, 3과목 시험 볼 때는 준비를 못하고 보는 과목들이 있어서 속칭 이제 깔아주는 그런 과목들이 나왔지만요. 지금은 이제 2과목, 아주 자신 있는 2과목,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응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미 2014년 수능에서 그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1등급 컷이 거의 만점에 가까웠죠. 아마 올해도 이런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등급 컷은 47에서 50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회탐구 1등급 받으면요. 다른 그 부분에 만회가 가능하고요. 전문대 같은 데서는 천하무적의 등급입니다. 거듭해서 중요성 강조 드리니까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